일단 어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새롭게 민주당에서 내놨습니다. 좀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현금 지급에 있어서 1,500달러 정도로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업보험 수당을 이제 매주 600달러 지급을 하는데 39주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8주에서 20주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추가 조항에 보시면 헬스케어나 병원 지원금이 한 1,500억 달러로 2배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600억 달러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업들에 대한 산업 지원금은 좀 줄고요. 직접적으로 이런 노동자나 이제 임금에 대한 지원금이 좀 늘어서 2.5조 달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세계 지수가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테크나 헬스케어 중심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무차별적인 패닉셀에서 약간의 선별적인 접근이 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다만 통화 정책이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좀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새롭게 발표된 2.5조 달러 법안이 화요일 오후 미국 시간으로 의회에 상정할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이 오히려 법안이 두 개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거를 조율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금요일에 다시 재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일단 금주에 이런 재정 정책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불안 심리는 금요일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어제 밤에 있었던 연준 양적 완화 정책 말씀을 드리면요. 매크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연준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페드가 full range of tools,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수단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뭐 TALF란 것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탈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기지 산 투자자들한테 그 증권 자체를 담보로 다시 대출해 주는 거 뭐 이런 정책들이고요. 그리고 좀 뭐 국채 MBS 매입 확대 이런 게 나온 건데 이걸 매크로탄에서 해석하면은 이게 뭐가 되고 있냐면은 경제 용어 중에 그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게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 이게 뭐냐면은 자산이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산이 하락하면은 좌변에 있는 자산이 하락하면은 우변에 있는 부채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주가라든가 부동산 하락하면은 가게가 부채를 빚을 못 늘리죠.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하다 보면은 다시 이게 자산 가격 하락하는 돌고 돌아버리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하나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만은 이게 합으로 보면은 최악의 선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 하고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이라든가 90년대 일본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대 대공황 때는 개입 자체가 너무 늦었고 90년대 일본을 개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가계가 믿질 않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준이 사실상 지금 표현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게 좀 돌아가는 상황이 대차대조표 불황이 우려되니까 대공황이나 일본형 장기 불황이 우려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그럼 연준 자산이나 부채가 늘 수 있을까, 정부 지출이 늘 수 있을까를 보면은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연준 자산이 20%가 돼요. 20%. 유럽이 35%, 일본이 113%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한계는 없어요, 전혀. 법적인 한계도 없고 이게 늘어나서 위험하다고 하는 한계도 없어요. 일본이 지금 113%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는 없고 그다음에 그럼 정부 지출은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마이너스 5%, 금액으로는 1조 달러.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대공황이나 2차 대전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30%를 가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지금의 6배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1조 달러에서 6조 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적자가. 그러면은 세입이 고정되다 치면은 그럼 5조 달러 적자가 늘 수 있거든요. 그럼 이와 동시에 연준 양적 완화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연준 자산이 지금 4.3조 달러인데
이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거 2배 이상도 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대공황까지 염두에, 그러니까 사실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게 대공황 때 나온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페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재정 확대도 엄청 늘어나는 거고 연준 자산도 2배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대응을 해준 건 좋은데 이게 실물 회복되냐 여부는 이것만으로 100% 보장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들어가고 정부가 따라 들어오고 가계가 그걸 믿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물 회복은 아까 그 조현주 연구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출 확대 이게 일단 가시화돼야 일단 그때부터가 일단 그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관련해서 채권과 크레딧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일단 채권 쪽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에서 이제 그 QE와 MBS 거기다가 상업용 MBS를 추가해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을 했고요. 근데 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느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진콜 우려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죠. 저희가 지난 주초에 봤던 국채금리 어떤 급등, 국채 투매는 RP금리가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현금화 수요가 나타났고 그나마 가장 잘 팔리는 국채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작년 이제 10월, 11월부터 나왔던 가장 헤지펀드들의 전략이 연준한테 돈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국채를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오면 투매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있어서 연준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난주부터 5천억 달러 국채를 매입에 나섰던 거고요. 다행히 국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리츠팀 메서드 얘기를 했지만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섹터가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업용 부동산을 그 매입 대상에 넣은 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원래 국채랑 MBS는 동일 그 규모도 비슷하고요. 특히나 정부 보증 채권이기 때문에 트레저리랑 MBS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스프레드가 0bp여야 되는데 2월 중순까지 거의 0bp에 수렴하던 MBS 10년 스프레드가 어제 종가 기준 무려 70bp 가까이, 스프레드가 70배를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진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 MBS 시장이 미국 채권 시장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흔히 말해서 MBS의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이게 뇌관이 되면 요즘 하는 말로는 LTCM 규모가 훨씬 LTCM 파산 때보다 훨씬 더 큰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상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선언한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자산이 워킹을 해야 그 다음 자산들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선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다시 한번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연준에 돈 빌려서 국채 사는 전략이 안전한 개핑 전략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10년 금리에 대해서는 이전 저점까지는 트라이 할 거다라는 생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레딧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정책들이 가만 보시면 사실 단기 유동성을 좀 완화시키려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나온 정책은 단기 유동성보다도 그 신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었던 이 회사채 매입, 직전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발행시장, 유통시장 모두에서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고 투자 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투자 등급의 대상이고 트리플 B 이상이고, 사실 이제 발행자별로 한도는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등급 기업들을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여기서 좀 채권 매입뿐만이 아니라 직접 대출까지 해주는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다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사실 하나가 좀 남아있는 정책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 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타프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 자본을 확충했었던 정책인데, 그거는 사실 이제 사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사정적인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크레딧이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고, 확대 폭이 점차 좀 완화되거나 다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축소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금 회사채 매입이 방금 뭐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좀 우량 등급 회사채 위주 매입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신용 리스크라 하면 이제 부실 채권, 부실 그 기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책이 없다는 게 좀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하이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사실 이제 하이드 기업들이 더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연준의 일단은 정책은 하이드보다도 투자 등급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사실 투자 등급의 어떤 대형 기업들 그리고 어제 그 문구 표현해 보니까 이제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 거기 내용에 포함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역량이라던가 어떤 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은 이제 투자 등급에 좀 초점을 두고 하이드 기업들의 어떤 부도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지금까지 스탠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기태는 아까 그 미국의 GDP는 2차 대전 당시 보면은 뭐 GDP 30% 해가지고 지금 6조 달러까지 가나 말씀하셨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GDP 대비 20%인데 일본의 113% 감안하면 실제로 일본까지 간다고 하면 5배 이것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그 규모로 보면 얼마예요 이게? 이게 사실 뭐 일본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곱하기 6을 거의 곱하기 5 정도 하면 되니까 20조 달러를 간다는 거고요. 뭐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면은 산수지만은 아니면은 그런 가정이 있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일본처럼 간다면 20조 달러. 근데 또 하나의 가정은 2차 대전 때 늘었던 재정 지출만큼을 연준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지금 4조 달러가 9조 달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순서는 인도 주식 코멘트입니다. 네. 네, 어제 인도 센섹스 지수가 10% 한 시점에 10%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지속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13% 하락한 25,9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센섹스 지수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약 34%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제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정부가 인도 75개 주요 도시들의 락다운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 강화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제조업 생산공장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첸나이를 비롯해서 뭐 칸치푸람, 뭄바이 등 이제 주요 도시들을 이제 락다운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공장,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공장,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 가공 공장 등이 이제 운영 중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생산 기지가 셧다운되면은 결국에는 경기 펀더멘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1일 이후에 64억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 그 3차 코로나 웨이브가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부각된 2월 20일부터는 81억 정도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도 상황을 보시면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좀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기 전부터 뭐 제조업 부진이나 농업의 업황 부진 등으로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진을 타파할 수 있는 그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조금 반등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커머더티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발표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 폭락이 초래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전반적 원자재 시장이 투자자 매도세를 경험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섹터 중 에너지와 산업금속과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농산물 섹터는 여타 원자재 섹터 대비 상대적으로 하향 변동성을 제한하는 모습인데요. 농산물 섹터는 곡물과 원당, 원면 등을 포함한 소프트 섹터로 분류됩니다. 그중 곡물 가격이 낮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농산물 섹터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곡물 시장의 가격 방어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4월부터 미국에서 파종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파종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곡물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러시아는 루블화 급락 속에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서 2008년과 2014년에 곡물 수출을 제한한 바 있어 우려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산물 섹터는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와 기상이병 중립 전망을 근거로 중립 의견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더불어 석유 시장 가격 경쟁 속에서 러시아 수출 규제 가능성에 따른 소매 가격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 동국제약 권성현입니다. 예, 시황과 상관없이 빛나는 가치주라는 제목으로 동국제약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작년에 워낙 실적 성장이 좋아서 기대치가 약간 높아진 상황이고요.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었던,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만 주가 수익률이 이제 50% 이상 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고요. 2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당초 연간 YY 성장률 15%를 봤었고 1, 2월은 만족을 시켰는데 3월부터 이제 코로나 타격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ETC, OTC 부문을 성장률을 12%로 다소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화장품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홈쇼핑 쪽은 아무래도 이제 재택 빈도가 높아져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쪽은 작년 기저효과까지 더해져서 20%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백화점 쪽 채널이 안 좋기 때문에 건기식 쪽은 한 20% 정도 빠져서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부문은 YY로 3.1% 성장을 예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추정치 대비 EPS 6.5% 하향 조정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타겟 PER도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돼서 15% 할인 적용한 12.8배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서 12개월 선행 PER 9배 수준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락바텀이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9배 수준에서는 사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주식 박주선 의원입니다. 네, 소프트뱅크 그룹이 어제 대규모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4.5조엔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향후 1년간 이 중에 2.5조엔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모는 현재 시가총액의 무려 44% 정도 수준이고요. 자산 매각 대상으로는 알리바바 그룹이나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상장 주식이 좀 유력한 후보입니다. 최근에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낙폭이 시장 대비 좀 컸었는데 주요 투자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악화나 이제 초저유가에 따른 사우디 국부 펀드 이런 자금들의 비전 파트 이탈 가능성들이 제기되면서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 이후에 단숨에 상한가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한 18% 이상 올랐는데요. 이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관련한 우려를 단번에 좀 해소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버가 한 44% 정도 급반등했었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우버가 이제 급반등을 했었고 시장 대비 좀 단기 과매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유동성 우려 해소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대한 저평가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프트뱅크 투자 그 원앱도 지난주에 좀 파산 보호 신청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좀 향후 좀 이 비즈니스는 접는 방향으로 갈 건가요? 지금 소프트뱅크 향후 좀 그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게 이제 자산 매각을 어떤 걸 할지는 사실 밝힌 바가 없는데 일종의 한 차례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들 한번 좀 정리하고 수익 난 것 중에서 좀 엑시트하고 안 되는 건 좀 정리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